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증시가 올랐다는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좋은 소식을 만나니까 주말이라 주가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말장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자, 지금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PPI 지표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걱정거리가 많이 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 소식들 같이 전해드리고요. 조선주들에게 대한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죠. 네, 주가 출항을 기다리고 있다. 자, 이제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인데 뉴스에서는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갖고 계신 분들에겐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코스닥의 B2가 10조 원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주의보가 당연히 떨어졌을 거고요. 이 B2 10조 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특정 종목에만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을 보이게 됐을 때 이 코스닥 B2가 빠르게 감소되면서 변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4일이고요. 네, 금요일입니다. 자, 4월 14일, 진짜 14일입니다. 먼 데이죠. 이게 짜장면 데이라고 알고 있는데, 발렌타인 데이하고 화이트 데이였죠. 2월달과 3월달에 사탕하고 초콜릿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짜장면을 먹어라, 그런 날인 것 같은데, 그거랑 관계없이 짜장면은 맛있으니까, 네, 오늘은 점심을 짜장면으로 한번 드시는 것을 한번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짜장면 데이래요. 자, 그리고 주말장이기도 한데 주말장은 일단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은 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네, 다우지수가 1.14, 나스닥은 무려 1.99, 거의 2% 올랐습니다. 근데 이 상승을 주도한 게 빅테크 관련한 종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시작 전부터 해서 끝까지 그냥 쫙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버렸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간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빅테크가 올라가고, 즉 기술주죠. 그 뭐 애플, 이런 아마존 뭐 이런 것도 다 기어 올라갑니다. 테슬라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재밌는 거는 뭐예요?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열받는다 다 팔아버리고 코스닥으로 다 넘어왔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팔고 넘어간 자리에서 이런 주가 반등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코스피 쪽에서 팔고 코스닥으로 넘어갔는데 코스피가 또 상승했죠. 이런 부분들이, 네, 야, 근데 이거를 또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팔고 넘어와서 그랬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쪽 부분에서 상승률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료로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5%나 하락했다. 0.5%면 대단히 많이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했었던 예상치가 보합이었어요. 0% 정도 될 것이다 됐는데 이거보다 크게 떨어진 거죠.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었던 2020년 4월, 그때 1.2%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자, 즉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PPI는 뭐냐면 뭐 도매 재고라고 봐야 됩니다. 네, 도매 물가. 네, 생산자 물가이기 때문에 도매 물가라고 봐야 되겠죠. CPI는 소비자 물가. 즉 만드는 제조사들의 그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의 안정화, 이제 뭐 더 이상은 이제 상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CPI 지표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물건을 만드는 쪽에서
물건값을 더 이상 올릴 이유가 없어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낮출 수도 있어요. 원래는 뭐 100원 했었던 거 이제 90원만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비싼 가격을 그대로 돌려받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싸게 만든 거를 비싸게 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는 효과가 벌어지겠죠? 만약에 싸게 만든 거를 비싸게 팔지 않고 다시 가격을 낮춰서 싸게 판다. 그러면은요,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 거죠. 자, 물가가 안정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기업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우리한테 나쁜 소식은 아니죠. 지금 1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이 증가해도 괜찮고요. 또는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물가가 내려가도 당연히 기업들 실적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건 가격이 더 싸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CPI 지표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긴 합니다만, 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PPI 지표 이런 것들도 연준이 많이 참고하는 그런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원천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의 물가가 같이 또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부담이 없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빠른 인플레이션의 둔화는 디플레이션과 같이 경기 침체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경기 침체 얘기가 어떻게든 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경기 침체를 논하기엔 좀 애매할 텐데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네,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건값이 오르는 거지만 디플레이션 물건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좀 많이 되죠. 왜냐면 물건값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려고 안 해요. 왜냐면 100원에 만들었는데 내일 90원에 팔리면 이거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려고 하죠. 차라리 더 쌀 때 내일 90원에 만든다. 근데 90원에 만들었는데 모레 80원에 팔린다. 그러면 안 만들겠죠.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00원짜리가 내일 90원이라는데 굳이 오늘 비싸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참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뒤의 공포를 이제 또라이라고 그러죠. 또라이의 공포가 일어나게 되면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쪽까지 가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물건값이 내려간 적이 있었던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살기가 어려워서 물건을 잘 안 산다. 그런 건 있었어도요. 물건값이, 네, 좀 내려가가지고 우리한테 판매된 적이 있었던가. 이거 생각해보면 그런 적은 별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건값이 내려갔다? 네. 글쎄요. 역사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물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물건값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이나 재고의 증가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을 걱정하기는 조금, 네, 너무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어쨌건 이 내용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연준의 긴축을 더 강하게 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술주, 빅테크주 상승하는 것이 맞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침체는 아직 주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강한 침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아직 주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는 강한 침체가 오고 있지만 그것을 주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것들도 주가가 반영하지 않았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해진다면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고 둘 다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쌤쌤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경제지표가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실제로 경기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후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빠졌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시장이 너무 앞서갔을 수 있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있어서 너무 낙관적일 정도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준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5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66%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70% 넘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조금 떨어진 상태이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그래서 연내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나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연내 금리 인하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내년 초가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거 상관없잖아요. 어쨌든 5월달 금리 동결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연내 금리 인하 12월이나 1월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너무들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와 내년의 차이가 그렇게 큰 건가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 자체로도 크게 부담이 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안 하겠다. 그래 내년에 하면 되는 거라서 너무 초점을 다른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못 받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동결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만약에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라면 어느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제가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아주 좋은 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도 힘이 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나쁜 소식을 찾기가 더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전쟁이 더 악화되어서 전 세계로 번진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은행이 갑자기 또 파산한다거나, 네, 그런 것도 지금 없겠죠.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주말이라서 이 분위기를 타고서 상승 출발해놓고 나서 거기가 고점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주가가 조금, 내려앉는 그런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형태보다는 살짝 변동성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말장 변동성에는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침에 너무 떴다 싶으면 일단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순풍이 불고 있다. 주가 출항을 기다리는 조선주. 네, 뿌앙 하는 백고동 소리가 이제 어디선가 들리기 시작하나요? 네, 조선주들은 일단은 배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선박수주가 많아야지 돼요. 근데 이 선박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상승했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들이 올랐다. 그래서 조선주가 강세 보였다는데 이 기사가 이제 또 약간 부풀리는 게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2% 상승했고요.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1%대 올랐다. 그래서 조선주가 강세다. 강세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2%, 1% 올라가는 거는 그냥 늘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똥 싸는 것 같이 아주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세를 보였다.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하죠. 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강보합으로 마무리되는데 성공했다. 네. 그래서 아주 좋다. 이거는 지금 좀 너무했다. 그죠? 네, 너무했어.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조선사들이 고부가 선박 수주를 이어가면서 수익성 개선의 속도가 붙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조선주들에 대한 수주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얘기하는 거죠. 조선 섹터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 조선 업황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친환경 선박 연료 관련 규제를 법제화했다. 등등등.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이 조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조선주들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해운주, 조선주, 왜냐면 물동량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선주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에너지, 유가죠. 네, 유가의 소비가 많아지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무역지수가 좋아지느냐입니다. 근데 무역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뭐 이 선박이 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산이 들어갔잖아요. 왜 경기 침체 때문에 유류 소비가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조선유가 아직은 올라가기 조금 네,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네. 지금 차세대 선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지금 조선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을 좀 걸어볼 만하긴 한데요. 네, 이 부분도 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네, 긍정적이다 받아들이긴 좀 애매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증권가들은 조선주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다고 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10만 5,200원에서 11만 5천원으로, 삼성중공업은 7,270원에서 7,540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은 2만 5,800원에서 2만 9천원으로 상향되었다. 자, 목표 주가를 많이 잡지 않았어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뭐야, 겨우 이 정도 올린 거야? 이 정도 느낌이죠? 25,000원에서 거의 25,800원이에요. 25,800원에서 29,000원으로, 7,270원에서 7,540원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 올리는 것이 강세의 어떤 시그널이다 보기는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조선주들, 네, 좋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뭐, 나쁠 것도 없다고 그랬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많이 사그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으면 뭐겠어요? 그냥 일정한 구간에서의 박스를 그리는 형태로 계속 하겠죠. 경기가 확실하게 더 좋아져야지만이 이런 조선주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황황장세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갔었던 그 엄청난 네, 활황장세, 막 무역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막 이런 시절이죠. 이런 시절의 흐름은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주기는 또 돌아오거든요. 활황이 오는 거, 엄청난 경기 호황, 이런 것들이 오게 됐을 때는 조선주들이 당연히 힘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들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르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서 조선주들 매수해서 물론 뭐 단기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포지션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의 광풍에 코스닥 B2가 10조원을 넘어갔다. 와, 드디어 10조를 넘어갔군요. 이제 신용유령자 잔고가 너무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 네. 뭐 어떤 식으로든, 네,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뭐 그런 게 부담이 아니죠. 뭐가 부담이냐면, 빚내서 고점에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뭐 시장이라든지 여러 뭐 방송 매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너무 조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증권가에서는 뭐 물론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언제나 맞았던 적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맞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하고 있죠. 뭐 기업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었다, 뭐 등등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들어와서 확 밀어붙여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 자금은 아시죠? 금방 바스락거리거든요. 이거 조금만 변동성이 더 커진다거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융자라는 것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 큽니다. 왜냐면 이 신용융자는 이게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쯤 됐어 라고 한 다음에 한 40%만 빼버려도요, 그냥 반대매매 우수수 떨어지면서 투매로 막 떨어집니다. 이게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뭐 상승 뭐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떨어질 때 그냥 한번 확 죽이는 거거든요. 확 죽여서 물량 다 뺏어내고 밑에서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죠. 이제 공매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용융자까지 잔뜩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조금만 건드리면은 알아서 투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쭉 빠지면서 그동안 공매도 손실 본 거 다 메꿔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을 와르르 떨어나간 상태에서 밑에 점에서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업은 저 밑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유독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코스닥 지수가 급격하게 뛰었다. 이 급격하게 뛴 이유는 뭐냐? 당연히 네, 동학개미들이 시총 상위 특정 종목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뭐 동학개미라고 하네요. 일단은 뭐 서학개미가 팔고 나와서 이제 동학개미라고 얘기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는데, 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총 4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관이 무려 3조 원을 팔아먹었습니다. 와, 진짜 기관도 너무하긴 했다. 와, 그거를 네, 외국인들 6천억 정도 팔아먹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대단하다, 대단해. 네, 이게 1월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 초반까지 샀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이 3월달 들어서면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많은 물량일 걸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6천억 순 매도가 되어 있지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달까지는, 2월, 3월 초반까지는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후반부에 확 걷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을 더 짧게 잡으면 더 엄청난, 네, 그런 수치로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코스닥 전체의 화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만 몰렸다라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에만 1조 9천억 원이 몰려 있었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조 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2조 원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금 1조 원을 넘게 매수를 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느니 뭐 실적이 안 좋다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LI 삼성전자 이런 거 팔아먹고 가자. 삼성전자 팔아먹은 개인 투자자도 엄청 많죠. 뭐 수조 원대를 팔아먹고 지금 넘어갔으니까 뭐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팔아먹고 넘어가자 하니까 그쪽으로만 더 쏠리면서 더 강해졌겠죠.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 빚내서 들어온 자금, 여기다가 플러스 삼성전자 같은 거 팔아먹고 넘어온 자금, 해외 쪽 주식 팔아먹고 넘어온 자금, 이 자금들이 다 대동단계에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뛰었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가의 이야기죠. 과열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너무 지나치게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뭐, 일단은 기업 가치를 미래 것을 계속 땡겨다가 반영을 시켜놓으면, 뭐, 충분히 이 가격대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있는 그런 어떤 실적의 전망치들은요,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네, 뭐 흐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환경에 따라서 내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이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그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확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부분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이후의 예상치까지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당연히 좋은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가치를 네, 너무 빠르게 넘어가는 부분들은 네,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증권에서 일단은 매도 의견이 한번 나오긴 했었죠. 자, 어쨌건 네, 이 코스닥 B2 이야기로 가면서 기승전 에코가 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도 아마 B2가 많이 몰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들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들어오고 있고 또 아직까지도 매수를 네, 확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바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뭐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은 이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네, 도대체 이 광풍이 언제 멈추는가, 안 멈추고 계속 가는 건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어쩌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야. 근데 이것이 맞다고 그냥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우기고 들어와.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맞는 건가?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온 세상 사람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뭐 각자의 판단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B2가 빚을 내서 신용융자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쏠려 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걸 가지고 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변동성이 커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꼭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PPI가 둔화됨에 따라서 미증시가 급등을 했다. 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디플레이션 아니냐. 네, 그거는 더 큰 수치가 일어났을 때 이야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네, 긍정적인 소식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 주가가 크게 뛰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아침에는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상승을 즐겨주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매매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가 출항을 기다리는 조선주라고 해서 조선주에 대한 좋은 이야기 뿜어내긴 했는데 리포트가 약간 자신이 없어 보이죠. 네, 목표 주가를 확 높인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당장의 이야기를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조선주에 대한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횡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스닥 B2 이거는 뭐 더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항상 주의하시고 네, 빈에서 투자하지 않도록 또 높은 곳에 있는 종목들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이 충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갖는 것이다죠. 네, 실질적으로 욕심을 갖는 것이다. 짧은 기간 내에 그냥 남들은 10년, 20년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벌어들일 돈을 나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다 벌어들이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네, 자, 그런 것들 모두 멀리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주말이니까 즐겁게 또 오늘 증시 상승을 또 기대해 보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잘 되시는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